문제는 당시 일본의 군사력이었습니다. 일본은 모든 면에서 청에게 밀렸었죠. 청은 병력 면에서도 일본을 압도하였고 일본은 근더에 나름 성공했음에도 해군력에서마저 청에게 뒤졌습니다. 청은 제조국 독일마저도 보유하지 못했던 당시 세계 최대 전함인 7,300톤급의 정원과 진원동을 비롯해 2,000톤급 이상의 신식 순양함을 12척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4,300톤급의 장갑함 마츠시마, 이츠쿠시마, 하시다대와 4,200톤급의 순양함 요시노, 3,000톤급의 순양함 나니와 타카치오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신식 함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는 거항과 거포로 해군력을 척도하던 당시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 청의 북양함대와 일본의 연합함대는 상당한 전력차가 났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청일과의 본격적인 첫 전투는 대원군이 청국군대를 몰아내달라고 일본 측에 의뢰한 7월 25일과 같은 날 일본 해군이 지금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속해인섬 풍도 앞바다에서 청국 수송함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온 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되는 도고 헤이아치로는 청나라 병사를 태운 영국 선적 화물선 고승호를 격침시켜버립니다. 청일전쟁 선전포고 직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국제법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당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의 병력 보강을 막기 위해선 일본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었죠. 결국 불문에 붙여졌지만 당시 영국을 대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태위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첨예하던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 상황에서 영국은 이를 단순한 작전상의 오류 하나쯤으로 눈감아줍니다. 이렇듯 외교와 그에 수반되는 전쟁은 냉정한 것이죠. 어쨌든 이어 1894년 7월 29일 조선의 친일 내각으로부터 청군을 몰아낼 권한을 부여받은 오시마 요시마사는 조선군과 4,000명의 일본군 여단을 이끌고 한양에서 아산만으로 이동하여 아산에 상륙했던 청군을 쉽게 격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처럼 초전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 8월 1일에야 비로소 청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러자 청도 이에 응해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예상과 달리 첫 6회전에서 모두 패배한 청군은 본국으로부터 재파견될 병력과 합류하기 위해 일단 평양으로 퇴각합니다. 이후 육상으로 증강된 병력으로 재편성된 15,000명의 청군은 일본군을 평양에서 저지할 것을 기대하며 다시 전투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9월 15일 새벽 노즈미츠스라가 지휘하는 일본군 17,000명이 평양을 기습하여 옆지처가 지휘하던 청군을 괴멸시켜버렸고 청의 잔존 병력은 평양을 간신히 빠져나와 의주로 도주해버리고 말죠. 이 평양 전투에서 경복궁을 점령했던 일본군은 장영 소속의 조선군을 수색대로 삼아 평양성 전투에 동원하였고 평양감사위하의 조선군은 청군과 연합하라라는 흥선대원군의 밀지를 받고 청군의 편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원치 않던 외세에 의한 동족 간의 처참한 전투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56년 전 이곳 평양에서 먼저 일어났던 것이죠. 힘없는 나라의 힘없는 국민, 힘없는 군대, 그리고 이런 재앙을 불러온 통치자들, 그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한편 9월 17일 일본 연합함대는 청의 북양함대와 압록강 하구에서 맞서 싸우기 위해 출동합니다. 청일전쟁 기간 중에 일본과 청나라의 주력 함대가 공해상에서 전개한 유일한 해전으로 일본 측에서는 황해해전, 중국 측에서는 압록강 해전이라고 불리는 전투입니다. 이 해전은 근대적인 장갑함이 실전에 투입된 최초의 전투로 알려져 있으며 이 해전의 결과 청나라 해군은 큰 손실을 입어 조선반도를 둘러싼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실상 무력화돼 버립니다. 당시 전쟁의 신속한 결착을 짓기 위해 일본군 대본영은 연합함대를 지휘하던 이토 스키유키에게 다음 두 가지 전략 목표를 하달했습니다. 첫째, 먼저 북양함대를 경멸할 것. 둘째, 그리고 황해 제해권을 장악할 것. 일본의 초기 작전 개요는 한반도에서의 지상작전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제해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300년 전 이순신 장군 때문에 제해권을 확보하지 못해 보전을 면치 못했던 임진왜란의 경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에 반해 청은 되도록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감으로써 서양 열강들이 청일 양국 간의 휴전 및 강화를 넣고 개입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이 용작은 북양함대 제독 정해창에게 연안방어만 하고 전력을 보존하라 라는 수세적인 방침을 하달합니다. 이 때문에 해군 군령부장으로 참전한 카바야마 스케노리는 화객선을 개조해 빈약한 부장을 지닌 자신의 기함 사이코마루를 몰고 북양함대 기항인 유순원 근처까지 가서 도발을 했음에도 북양함대는 좀처럼 대련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9월 16일 오후 1시 북해함대는 압록강에서 보병 4,000명을 태운 수송선 5척을 호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련만을 나오게 됩니다. 이에 일본 연합함대와 제1유격함대가 북해함대 출격 정보를 입수, 결전을 치르기 위해 침로를 잡고 출항하게 되었고 1894년 9월 17일 오전 10시 마침내 황해전이 시작됩니다. (1894년 9월 17일) 오후 12시 52분 일본 연합함대 기함 마츠시마가 청해 북해함대 기함 정원에 대해 발표를 시작합니다. 이에 북해함대는 대형 사격하는 자신들 저속포에 명중들이 떨어지자 연합함대 본대에 대해 배를 부딪혀 상대함의 진로를 방해하는 충각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연합함대의 기동 속도가 더 빨라 그 이상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실패하였고 오히려 연합함대의 별동대인 제1유격함대의 연계 사격에 의한 십자포를 맞아 거의 모든 군함들이 화염에 휩싸여버리고 맙니다. 당시 서구 열강도 갖지 못한 최신 식장기로 무장한 북양함대는 만일 수병의 숙련도만 어느 정도 받쳐주었다면 7,350톤급의 전함 정과 진원에 장착된 8문의 305mm 주포만으로도 화력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는 데 충분하여 일본의 함대 따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작 훈련할 포탄과 연료 부족으로 수병들의 훈련 상태가 바닥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죠. 거기에다 수병들의 군기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전쟁 전인 1886년 8월 일본 나가사키에서 군기문란 행동을 일으킨 청수병들의 난동사건이 수습되고 1891년에 다시 나가사키를 방문한 청나라 함대를 일본 해군 장교들이 친선 방문했을 때 이들은 두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하나는 배와 포의 거대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호와 포 사이에 널려있는 빨랫감들이었죠. 해군의 상징이요 목숨과도 같은 대포를 빨래 건조대로 사용했다. 당시에도 지금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는 정상적인 군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하를 막론하고 당시 청나라 군대가 기본적인 기관과 질서조차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방증이었던 것이죠. 당시 전함은 전장에서 쓰는 가장 거대하고 비싼 장비였고 자동화되기 전인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모든 함선은 수병의 숙련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특히 포수의 발달로 포의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던 시기였기에 이런 훈련 부족과 군기문란은 결국 패전의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이 국군을 걸고 전함대를 긁어 모아 필사적으로 싸웠던 것에 비해 청나라의 전시 준비는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것이죠. 결국 청은 화력의 우위에 있었음에도 수병들의 문란한 공기와 훈련 부족, 그리고 지휘관들의 작전 수행 능력의 부족과 거기에다 포탄의 품질 불량까지 겹쳐 작전에 참가한 10대 군함 중 5척의 침몰, 3척이 파손되었으며 850명이 전사하고 500명이 부상당하는 등 본격적인 해전에서도 일본에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패한 북양함대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리순항으로 도망가버리고 말죠. 그에 반면 일본 함대는 속력이 빠르고 함포의 발사 속도가 빠른 속사포가 많다는 점이 유일하게 청해 함대보다 유리한 점이었는데 일본은 여기에다 재빠른 기동 전술을 가미해 이를 10분 활용하여 당시 군함 대척 파손에 전사자 90명, 부상은 200명에 그쳤죠. 이로써 일본은 한반도 서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황해해전은 일본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고 이는 세계해전사의 전술적 측면에서 속사포격 전술의 유효성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일본 해군의 기본 전술 중 하나로 정착하게 되죠. 즉 속사 전술을 주로 하는 유격부대와 저속의 중무장 함대가 분업하여 운영되는 형태의 교리가 정착되었던 것인데 이 교리는 1945년 패전 시까지 일본 해군이 견제하는 작전의 기본 틀이 됩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당시 일본 해군은 전투 종료 후 침몰한 함정에서 탈출해 바다에 표류하는 청국 수병들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이 일은 매우 비인도적이며 정근대적인 처사로 당시 국제적으로도 크게 비난을 받았지만 이 일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는 이후 일본 제국주의 행보가 매우 인명경시적이며 광기 어린 핏빛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태였습니다.